오늘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말 부분 중에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엔딩 컷. 자신을 따라오는 갈매기가 은혜와 죽은 아이의 화신임을 깨달은 명준이 부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후 바다에 투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념적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해명한 소설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의 현실에 맞서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주인공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단 현실과 이념을 표면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당시에 이 소설은 분단과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현대소설, 우리나라 현대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별표 치고 있는데 이 화면 전체를 별로 쳐도 꽉 채워도 모자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줄게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 하던 시절이에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1994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학력고사였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하다가 이제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바뀔 때 한 방에 바뀌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번 시험을 봤어요, 수능을. 그리고 잘 나온 걸로 땡. 괜찮죠. 근데 2번 보니까 학생들은 죽어나가. 어쨌거나 간에 첫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니까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어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 그럼 어떤 작품이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EBS 연계교재에서 뭐 70%가 나오네, 50%가 나오네,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작품이 잘 나오는지를,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지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내지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1994년 첫 수능에 어떤 작품이 나올까? 현직 교사들한테 또는 학원 강사들한테, 대학 교수들한테 쫙 설문을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시는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뭐 시조는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근데 현대 소설은 그냥 빼박이야. 이 작품 나온다 하나로 몰표가 가는 거예요. 어떤 작품? 최인훈의 광장. 그냥 거의 몰표였어, 몰표. 그러면 수능에 나왔냐? 첫 시험에 나왔잖아, 바로. 그리고 다음에 또 다다음엔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광장은 그만큼 우리 문학사에서, 현대 소설 문학사 내지는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면 항상 집중해서 내신이 됐든 수능 준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꼬꾸라질 듯 앞으로 숙인 몸을 황망히 끌어들인다. 손잡이에서 멀어져 갑판에 주저앉는다. 눈에서는 아직도 소용돌이쳐 뻗어나는 물결의 그림자가 아물거린다. 그것마저 사라졌을 때 막막한 그림자가 등에 엎여온다. 또 일어선다. 손잡이를 잡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때요, 문장이? 전반적으로 짧죠, 그죠? 끊어 읽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물이 어떤 불안한 심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의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대를 채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뭡니까? 어떤 공허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백간으로 돌아온다. 공간의 이동이죠. 자, 방은 아까처럼 비어있다. 쭉 넘어갑니다. 특별한 사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자, 요거는 체크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나올 때는 진짜 별표 크게 칩니다. 자,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매개체가 돼요.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분명히 뭔가가 있기는 있었는데 뭐지? 계속 분위기만 지금 몰아가고 있죠. 어떤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로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의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꽉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놓을 뿐 유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이지 꿈쩍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니까 엔터키를 잘못 쳤네. 이게 1로 넘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넘어갑시다. 자,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선장실로 올라갔어요. 자, 공간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명주는 이전에 총을 만진 적이 있는 거지요.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해도가 뭐예요? 그죠? 지도죠, 지도. 바다 쪽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타고루가 지나온 경로가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잡고 해도 위를 재보는 신용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한다. 또 부채가 나오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잠깐. 자, 이렇게 밑줄을 칠 거예요. 밑줄을 치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부채의 그림이에요. 그림이 뭐냐 했더니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대요. 문제는 이 바다와 갈매기가 뒤에 이어질 장면을 상상하는 소재가 돼요. 그래서 스르르 눈을 감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과거를 회상해요. 그 회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딥니까? 그렇죠. 바다예요. 허한 들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온다. 해가지고 마치 해도에 그려진 배행적이 있는 것처럼 부채에 자신의 삶이 그려져 있다고 여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어떤 회상하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이 부채는 단순한 부채가 아니에요. 명준의 뭘 상징한다고요? 삶을 상징한다고요.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부채의 끝,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지 부채가 여기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좀 요쪽에 이따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요쪽 부채의 넓은 테두리 쪽이니까 이건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많죠. 일종의 명준이가 남한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과 학생, 이명준의 신분인가요?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는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나 이래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지식인으로서의 우월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잠깐 뭐라고?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미라를 구경을 해요. 이런 거는 일종의 현실적인 삶과 거리를 둔, 현실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 명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 뭐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있다. 아버지의 일이 뭔데? 아버지는요, 월북을 한 그런 사람이죠. 공산주의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남한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남한 사회에서 많은 박대를 받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부채 좀 더 안쪽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이 바다가 보이는 분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부채의 그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과거의 상이 두 번째가 되면서 월북을 선택하던 순간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부채에 그려진 갈매기 생각하면 돼요.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 윤회는 또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부채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가 있어요. 자, 요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렇죠. 실제 부채에 그려진 내용이에요. 윤회는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남한에서 사귀던 애인의 이름이에요. 윤회. 날 믿어줘. 알몸으로 진심으로 뭐 이런 뜻이겠죠. 날 믿어줘. 라고 이야기하고 명준은 어디로 가는 거야? 월북. 북한으로 가는 거야. 북한으로 가는데 뭐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아니야. 배 타고 몰래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뭐야? 위장된 배잖아. 여객선이 아닐 거란 말이죠.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 한마디로 뭡니까? 북한이 자신이 소망하는 세계일 것이라는 어떤 희망이죠. 꿈꾸고 있는 그 자신은 누구야? 이명준, 과거의 명준이가 있다. 한마디로 북한으로 밀양하던 장면을 연상하고 있네요. 생각하고 있어요.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콜호스 숙소라고 하는 건 옛날 소련의 집단 농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집단 숙소로 보시면 돼요. 월북을 했군요. 월북을 해서 이제는 뭐야? 구소련 집단 숙소까지 간 거예요.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어디서 살고 있는 이명준이야?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명준이죠.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문제는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이에요. 자, 탱탱하고 팔락팔락 뛰고 힘찬 심장이 아니야. 자,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명준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어 지금? 시래기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바래진 심장이야. 그 말은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갔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실망과 환멸을 느낀 거예요. 자, 자, 윤회가 아니야. 은혜야, 이번에는. 이건 북한에서의 애인이고요. 발레리아나예요. 나중에 소련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면서 헤어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즉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어정쩡한 북한에 적응하지 못한 자기 자신, 오케이? 을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이때 웃는 건 비웃는 거죠. 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북한에 적응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조소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터전은 부채꼴. 부채가 갖는 의미가 나오죠.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뭐야? 이 삶의 터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 이 동굴은 어디냐 그랬더니 6.25 전쟁 중 낙동강 전선이에요. 좀 전에 은혜가 발레리나고 소련으로 유학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는 뭐 합니까? 전쟁이 나요. 그래 이명준은 전쟁으로 도망을 가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같이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포탄 맞아서 은혜는 죽어요.
또 절망하겠죠.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가 어디냐고요? 마지막 끝자리 부채의 아랫머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있어 없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명준의 처지라고 보시면 돼요.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너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갑자기 밧줄이 내려왔어. 어디로 가는 밧줄? 그렇지, 제3국으로 가는 밧줄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야?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이 배가 어떤 배인데 타고르고 어디 가는 배인데 중립국. 결국은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더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한마디로 자기 위로의 말이죠. 근데 이거는 슬쩍 보니까 왠지 안 됐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의식의 반전이죠. 안 됐다는 느낌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두 마리 새는 갈매기 두 마리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할게요. 자, 최인훈의 광장은요, 한 번 쓰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개정을 정말 많이 해요. 6번인가? 7번인가? 하여튼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래 초고 1판, 2판으로 갔을 때에서는 한자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작가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말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 소설을 개작을 하면서 많은 단어들이 우리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인류의 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슬기, 그러면 인류, 지혜,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말로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단어들이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주제의식이 바뀌는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요 대목이에요. 이 두 마리의 새인데 처음에도 이 두 마리의 새가 나와요. 문제는 이 두 마리의 새가 사이즈, 크기가 같거나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다른 크기의 두 마리의 새, 어미새와 새끼새로 바뀌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두 마리의 새 할 때는 윤회와 은혜, 즉 뭐야? 남한에서의 애인과 북한에서의 애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사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새가 나중에는 어미새와 새끼새로 바뀌어요. 어미새와 새끼새로 바뀌면 윤회가 어미고 은혜가 새끼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두 마리의 어미새와 새끼새는 두 마리가 아니라 은혜가 임신해서 뱃속에 있던 아직 낳지 못했던 그러나 아까 6.25 전쟁 낙동강 전선에서 동굴에서 봤던 그 아이를 상징한다 라고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쪽으로 의미가 달라져요. 두 마리의 새에서 윤회와 은혜, 남한의 애인과 북한의 애인으로 보면 그냥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러브.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어미새와 새끼새, 은혜와 아기를 상징하는 것을 바뀌게 되면 가족 간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죠? 광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다른 외부인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밀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어디를 봤다? 그렇지. 가정을 봤다. 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풀다가 모의고사에서 모르잖아. 뭐가 나올지. 같은 크기의 두 마리의 새인지 아니면 다른 크기의 두 마리의 새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서는 보고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서는 같은 크기가 아니라 다른 크기입니다. 두 마리의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은 은혜.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뭐라고?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여자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재생의 의미 내지는 여자의 용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누구? 그들이 누굽니까? 은혜와 악이죠. 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자 죽어서도 명준이를 찾아낸 은혜와 아기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명준이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었죠? 중립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중립국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중립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 성격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은혜와 아기를 발견하고 그네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서도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이게 지금 앞말과 뒷말이 쉼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렇게 연결을 묶고요. 그 다음에 이 그들의 사랑은 결국은 요 앞슬라이드 명준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중립국 가려고 그랬어. 왜 중립국 가려고 그랬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지? 아, 발견됐네. 결국은 벗어날 수 없네. 라는 인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낫습니다. 돌아서서 돛대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누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두 마리의 새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큰 새와 꼬마 새야. 여기서 우리는 어미새와 새끼새임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아기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자, 이 바다를 뭘로 봤죠? 광장으로 봤어요. 그죠? 은혜와 아기가 있는 바다를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작가가 생각하는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을 밀실로 보고 북한을 광장으로 보고 있는 그 광장이라기보다는 이명준이가 찾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제목으로서의 광장이겠죠. 제목으로서의 광장. 한마디로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광장이라고 봐야 돼요.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한마디로 바다에 대한 명준의 인식이 드러나네요. 부채꼴 사북까지, 부채꼴 사북 한계 상황,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데까지 뒷걸음질 친 그가 핑그르르 뒤를 돌아서네요. 한마디로 인식이 전환이 되네요.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 그것은 바로 뭡니까? 명준이가 찾으려 했던 이상적 공간이고요.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이상적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가치관, 거대한 이념, 거대한 사고를 찾아다니던 이명준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공간은 가족에서 찾은 것이 아닌가. 요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박지 꼭지를 하고 피하려 하고 총을 쏘려고 한 것까지 생각하면 하는 거 보니까 이명준을 감시했던 맨 앞에 소설의 첫 번째 장, 소설의 첫 번째 장 시작할 때 보면 이명준은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감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감시했다는 것이 바로 뭐야? 갈매기예요. 모르겠으면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달게요. 첫 번째 장 시작 부분이거든요. 카드를 달면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감시자라고 생각했던 새, 2마리의 새를 이명준은 총으로 쏘려고 했었군요. 하지만 이제는 은혜와 아기의 화신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큰 새와 작은 새는 은혜와 아기의 화신은 영혼은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라고 명준에게 이야기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각시들이 은혜와 아기가 손짓을 해 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는 것은 갈등이 해소가 된 거 맞아요? 그렇죠.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어떤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어. 그래서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 놓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이명준은 활짝 웃는다. 왜? 마음이 놓였거든. 갈등이 해소가 됐거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3국 중립국으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결국 이명준은 은혜와 아기가 있는 곳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결말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읽은 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채죠. 부채는 명준의 삶의 과정과 운명을 상징합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명준의 심리를 드러내고요. 자, 부채의 넓은 꼴이에요. 넓은 꼴. 자, 이 부채의 너비가 이명준의 삶이라고 했다면 이 넓은 쪽은 선택의 폭이 되게 많죠. 자, 이 선택의 폭이 많은 이 부분은 어디다? 그렇죠.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대학신문을 끼고 여자를 약간 업신여기면서 우쭐에 있던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많이 받다가 어떻게 합니까? 월북을 하죠. 월북, 북한이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남한과 북한에 실망한 이 이명준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도 더더군다나 은혜라고 하는 A는 소련으로 유학을 갑니다.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낙동강전선에서 붙잡혀가지고 은혜는 죽고요.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뭐예요? 갈 데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가 사북자리예요. 이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명준은 뭘 선택하죠? 그렇죠. 중립국을 선택하죠. 왜? 남한은 갈 수도 없고 북한은 더더군다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중립국으로 가는 이 상황 요 꼭지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제3국으로 가는 타고르 배에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보죠? 갈매기를 보죠. 2마리의 새 갈매기를 보면서 거기서 은혜와 자신의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바다가 진정한 무엇이었음을, 광장이었음을, 가족이 진정한 광장이었음을 깨닫고 뽕당 다이빙을 하죠. 이게 명준의 자살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갈까요? 밤중 장면이 바뀌었네요. 선장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거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시간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석방자 누구? 이명준이겠네요. 밴데 바다 위에 밴데 어디로 갔다는 거야? 말이 돼? 지금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신고해와서 인원을 파악해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 바다에 투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명준이가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요, 소설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 말입니다. 이명준입니다. 이튿날 장면이 또 바뀌었나요? 타고로 오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이명준이 투신 자살했음을 나타내죠.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진아 바다. 남진아 바다는 중국 남부지방의 바다예요. 훈김이라고 하는 건 연기가 나는 김이에요. 해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 그렇게 따라오던 이 바다새들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왜? 명준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명준의 자살이 흰 바다새들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라고 누가 추측을 하고 있어? 이거는 이명준이 추측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렇죠. 서술자의 추측이죠. 명준이 갈매기로 상징되는 은혜와 아기와 함께 진정한 광장으로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한 이 결말 부분은 부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명준의 어떤 과거 삶, 요약적 제시예요. 그래서 이 부채의 상징성이 무조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명준이 생각하는 바다, 이명준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로 잡아놓고 살펴보았습니다. 뭐냐고요? 이명준이 생각한 광장이요? 그거는 바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광장과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죠.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가정으로 봤다, 사랑으로 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 결말 부분, 자신을 따라오는 갈매기가 은혜와 죽은 아이의 화신임을 깨달은 명준이 부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한 후 바다에 투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